장. 탁자 위에 열쇠. 문혜란 67의 손이 식탁 위로 향했을 때 열쇠 꾸러미가 만들어내는 작은 쇳소리가 거실 전체를 가득 채웠다.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 소리에 묻혔을 그 소음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아마도 집이 텅 비어 있어서일 것이다. 엄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왜 집이 이렇게 비었어요? 며느리 지유 36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3박 4일 가족여행에서 돌아온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평소 익숙했던 거실이 아니었다. 소파는 그대로 있었지만 장식장 위의 소품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벽에 걸려 있던 가족 사진들도 모서리에 놓여 있던 화분들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곳곳에는 갈색 박스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각각에는 정성스럽게 쓰인 메모가 붙어 있었다. 헤라는 의자에서 일어나 찬장으로 향했다. 물 한 잔을 따르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사가 내일 아침 차 온다.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그녀는 아들 태영 38과 며느리를 차분히 바라봤다. 태영의 입이 벌어진 채 굳어 있었고 지우는 마치 잘못 들은 것인지 확인하려는 듯 헤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여행 재밌었지? 너희 없는 사이에 정리 좀 했어. 헤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30년간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분식집 준비를 하고 저녁 6시면 어김없이 저녁상을 차렸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다. 단지 내용만 달랐을 뿐이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이사가 뭐예요? 태영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의 시선은 식탁 위의 열쇠 꾸러미에서 벽 쪽 박스들로 다시 엄마의 얼굴로 오락가락했다. 지우는 가장 가까운 박스로 다가가 메모를 읽어보았다. 그릇 완도, 책 완도. 엄마, 완도가 뭐예요? 설마. 응, 완도야. 바다 보이는 집 구했어. 헤라는 태영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작은 상자 하나를 가리켰다. 그 상자에는 다른 것들과 달리 초코 용품이라고 적혀 있었다. 초코도 데려가. 걔도 새 집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녀야지. 초코는 헤란이 3년 전부터 기르던 길고양이였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반대했었다. 애들 알레르기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헤란은 이미 작은 집 뒤편에 고양이 집을 만들어 두었고 매일 아침 우유 한 그릇과 사료를 챙겨주었다. 지우는 점차 초코의 존재를 받아들였지만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은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지우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헤라는 고개를 저었다.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때가 왔어. 그녀는 한 달 전부터 계획했던 이 순간을 떠올렸다. 아이들이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때다. 한 달 동안 조금씩 짐을 정리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상자에 담으면서 각각의 메모를 붙였다. 그릇 완도, 책 완도, 사진 완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가족 사진들이었다. 태영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결혼식 사진, 손주들과 찍은 사진들. 하나하나 보면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사진들 속에 나는 누구였을까?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웃고 있는 나, 손주들 돌보느라 지친 표정의 나, 가족 모임에서 항상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나. 엄마, 우리가 뭔가 서운하게 해드린 일이 있었나요?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제야 헤라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38세가 된 아들의 얼굴에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당황함이 어려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엄마가 집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엄마의 하루 일과를 신경 쓰지 않았다. 서운한 게 아니라 깨달은 거야. 헤라는 물잔을 싱크대에 놓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다. 열쇠 꾸러미를 집어들어 찬찬히 살펴봤다. 대문 열쇠, 분식집 열쇠, 우편함 열쇠. 오랫동안 그녀의 주머니를 무겁게 했던 것들이다. 깨달은 게 뭐예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열쇠는 내가 가져야 한다는 거.
헤라는 열쇠 꾸러미를 식탁 한가운데 정확히 놓았다. 쇳소리가 다시 한번 조용한 거실에 울렸다. 이 집 열쇠는 이제 새 주인 것이야. 내일 오후에 온다고 하더라. 그 전에 너희 짐 빼면 돼. 새 주인이요? 엄마 집을 팔았어요? 태영의 목소리가 크게 올라갔다. 내 집,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니. 헤란의 답변은 담담했다. 실제로 이 집은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30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후 그녀가 분식집에서 번 돈으로 조금씩 융자를 갚아나갔고 5년 전에 완전히 자신의 소유가 되었다. 태영 가족이 이사 온 것은 3년 전이었다. 잠깐만 얹혀 살게 해주세요라던 며느리의 말이 어느새 우리 집이 되어 있었다. 헤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태영은 7시에 들어와서 엄마 밥 주세요라고 했고 지우는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고 8시쯤 돌아와서 애들 먹을 것 좀 차려주세요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어김없이 차려주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마지막이었다. 내일까지 짐 정리하고 새 집 알아보렴. 성인이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헤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면서 뒤돌아보니 태영과 지우가 여전히 식탁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탁자 위의 열쇠 꾸러미에 고정되어 있었다. 산책하고 올게. 초코밥 주고. 헤라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참, 내일 아침 8시에 이사차 와. 그 전에 깨워주지 말고. 문이 닫혔다. 집 안에는 태영과 지우, 그리고 탁자 위에 열쇠 꾸러미만 남았다. 헤라는 집 뒤편으로 가서 초코를 불렀다. 며칠 전부터 이사 준비를 하면서 초코에게도 미리 예고해 두었다. 초코야, 우리 바다 보이는 집으로 간다. 거기서는 내가 집 안에서도 뛰어놀 수 있어. 고양이는 헤란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헤라는 자신만의 시간표를 상상했다. 바다가 보이는 아침 6시, 멸치국수를 끓이는 11시, 그리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낮잠 시간. 집 안에서는 태영과 지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헤라는 더 이상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초코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내일 아침을 생각했다. 드디어 그녀만의 열쇠를 찾을 시간이 왔다. 의장. 분식집의 시계. 새벽 5시 15분. 헤란의 눈은 알람 시계보다 정확했다. 30년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몸이 아파도 비가 와도 명절이어도 마찬가지였다. 침실에서 나오자마자 그녀의 발걸음은 자동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는 소리,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 김밥김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 모든 것이 헤란의 하루를 여는 교향곡이었다. 분식집 헤란네는 전통시장 입구에 자리한 작은 가게였지만 30년 단골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곳이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옆 가게 정육점 사장이 셔터를 올리며 인사했다. 헤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밥김을 뒤집었다. 김이 바삭하게 구워지는 소리가 새벽 시장을 깨웠다. 오전 6시. 첫 번째 김밥을 말기 시작했다. 밥은 전날 저녁에 미리 해두었고 단무지, 우엉, 시금치, 당근은 새벽에 준비한 것들이다. 김밥 하나를 마는데 정확히 3분 30초. 30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오전 7시. 손주 민준 13과 지혜 11의 도시락을 쌌다. 민준이는 참치김밥을 좋아하고 지혜는 계란말이가 들어간 김밥을 선호했다. 아이들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한 건 3년 전부터였다. 태영 가족이 이사 온 후 헤라는 자연스럽게 손주들의 도시락까지 책임지게 되었다. 할머니, 고마워요. 민준이가 도시락을 받으며 인사했다. 지혜는 아직 잠이 덜 깬 채로 할머니의 치마폭에 안겼다. 이런 순간만큼은 헤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도 잠시,
지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애들아, 할머니께 패 끼치지 말고 빨리 가자. 패. 그 단어가 혜란의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다. 언제부터인가 며느리는 혜란이 하는 모든 일을 패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도시락을 싸주는 것도, 빨래를 해주는 것도, 저녁을 준비하는 것도 모두 패를 끼치는 일이었다. 오전 8시. 분식집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은 언제나 박할아버지였다. 국물 떡볶이 한 그릇에 오뎅 2개. 30년 단골이지만 여전히 사장님이라고 정중하게 불렀다. 사장님, 며느리분이 어제 지나가시더라고요. 참 예쁘게 생기셨어요. 고맙습니다. 혜란의 대답은 항상 간단했다. 더 이상 가족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예전에는 우리 며느리가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 이야기 같았다. 오전 11시. 점심 준비가 시작되었다. 라면, 떡볶이, 김밥, 오뎅. 메뉴는 단순했지만 각각의 맛은 30년의 내공이 배어 있었다. 특히 떡볶이 소스는 혜란만의 비법이 있었다. 고추장에 설탕과 물엿을 30일 비율로 넣고 멸치 육수를 조금씩 부어가며 점도를 맞췄다. 사장님, 떡볶이 하나 포장해 주세요. 네, 잠깐만요. 손님들과 주고받는 대화는 늘 비슷했다. 하지만 혜란은 이런 반복되는 일상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 오후 1시. 점심시간이 끝나고 잠깐의 여유가 생겼다. 혜란은 작은 의자에 앉아 허리를 펴고 시계를 봤다. 분식집 벽에 걸린 시계는 아직도 정확했다. 이 시계는 가게를 연 첫날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똑딱거리는 소리가 혜란의 삶을 재고 있는 것 같았다. 똑딱 똑딱. 시간은 흘러가는데 왜 자신의 하루는 똑같을까? 새벽 5시 15분에 일어나서 7시에 도시락을 싸고 8시에 가게를 열고 저녁 6시에 집에 돌아가 밥상을 차리는 일. 언제부터 이것이 의무가 되었을까? 오후 3시. 지우가 가게로 들어왔다. 평소보다 일찍이었다. 사장님. 또 그 호칭이었다. 언제부터인가 며느리는 혜란을 엄마 대신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친근한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의도적인 거리두기라는 걸 깨달았다. 무슨 일이야? 오늘 6시에 정확히 저녁 준비 부탁드려요.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요.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같은 요청이었다. 6시 정각에 저녁상, 아이들 반찬 따로 준비, 어른 음식 따로 준비. 마치 호텔 조리부장에게 주문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빨래 바구니에 메모 붙여뒀어요. 핑크 태그는 저희 것들이니까 따로 빨아주시고 회색 태그는 사장님 것들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핑크와 회색. 색깔로 가족을 나누는 시대가 온 것 같았다. 혜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지우가 나간 후 혜란은 다시 시계를 봤다. 오후 3시 15분. 저녁 준비까지 아직 2시간 45분이 남아 있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휴식 시간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시간마저 저녁 준비를 위한 대기 시간이 되어버렸다. 오후 5시 30분. 혜란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고 쌀을 씻어 밥솥에 넣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다. 할머니 왔어요. 민준이가 방에서 나와 인사했다. 혜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왔어. 숙제는 다 했니? 네, 다 했어요. 할머니, 오늘 저녁엔 뭐예요? 김치찌개랑 생선구이. 와, 좋아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혜란의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할머니 요리하시는데 방해하지 마. 방에 들어가서 책 읽어. 방해. 또 다른 가시 같은 단어였다. 손주와의 대화마저 방해가 되는 시대.
헤라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오후 6시 정각. 저녁상이 차려졌다. 김치찌개, 생선구이,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깍두기. 30년간 쌓인 요리 실력이 만들어낸 완벽한 한상이었다. 애들 반찬 따로 덜어주세요. 걔들은 매운 거 못 먹어요. 지우의 지시가 이어졌다. 헤라는 작은 접시에 아이들용 반찬을 따로 담았다. 그리고 내일은 좀 일찍 5시 45분쯤 상 차려주실 수 있어요? 지의 피아노 레슨이 일찍이라서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15분 더 일찍. 그러면 분식집 정리도 더 서둘러야 했다. 저녁을 먹는 동안 가족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다. 태영은 회사 일을, 지우는 아이들 학원 일을,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헤라는 그저 듣기만 했다. 가끔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말을 걸면 지우가 할머니 피곤하시니까 조용히 먹으라고 말렸다. 피곤하다는 것. 그것도 남이 정해주는 것이었다. 저녁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헤라는 다시 시계를 봤다. 오후 7시 30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다. 분식집의 시계바늘처럼 정해진 궤도를 따라 돌고 또 돌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헤라는 시계바늘이 다른 방향으로 돌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30년간 같은 방향으로만 돌았다고 해서 영원히 그 방향으로만 돌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녀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오후 10시. 내일도 새벽 5시 15분에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날 밤 헤라는 꿈을 꿨다. 분식집 시계의 바늘이 거꾸로 돌고 있는 꿈이었다. 그리고 그 거꾸로 도는 바늘을 보며 자신이 웃고 있었다. 3장. 병원 복도의 흰 불빛.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오후였다. 헤라는 분식집 카운터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손에 들고 있던 김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도 주저앉았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옆 가게 정육점 사장이 달려와 헤란을 부축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그녀는 간신히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냥 잠깐 어지러웠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정육점 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병원 가보세요.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헤라는 거절하려 했지만 다시 한번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이번에는 더 심했다. 마치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병원 응급실의 흰 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헤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는데 몸이 이렇게 신호를 보낸 건 처음이었다. 보호자분 오셨나요? 간호사가 물었다. 헤라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태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태영아, 엄마 병원에 있어. 어지러워서. 병원이요? 어디 병원이에요? 지금 회사인데.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동네 종합병원이야. 검사 받고 있어. 저는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지유한테 연락해 볼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10분 후 지유에게서 문자가 왔다.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 주세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지금 못 가요. 헤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30년 전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이런 흰 불빛 아래 있었다. 그때는 그녀가 보호자였다.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하고 의사 말씀 듣고 수속을 처리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보호자 서명란이 비어 있었다. CT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왔다. 헤라는 혼자 진료실로 들어갔다. 목 쪽 척추관이 좁아져 있네요. 협착증이에요. 신경이 눌려서 어지럼증이 온 것 같습니다.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점점 악화될 수 있어요.
수술을 권합니다. 수술. 그 단어가 혜란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수술하면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2주는 봐야죠. 그 후에도 한 달 정도는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2주 입원에 한 달 회복. 그러면 분식집은 어떻게 할까? 손주들 도시락은 누가 쌀까? 저녁상은? 보호자분이랑 상의해서 수술 날짜 잡으시죠. 네. 그럴게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검사 결과를 알렸다. 태영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고 지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수술. 꼭 해야 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사가 권한다고 하네. 그럼 언제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 너희랑 상의해서. 그날 밤 태영과 지우가 나누는 대화가 침실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2주나 입원하면 애들은 어떻게 해? 도시락도 그렇고 파출부라도 쓸까? 한 달이면 돈도 만만치 않을 텐데. 혜란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누웠다. 수술 날짜를 3주 후로 잡았다. 그 전까지는 최대한 조심하라는 의사의 당부가 있었지만 혜란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새벽 5시 15분에 일어나고 분식집을 열고 저녁 6시에 상을 차렸다. 다만 어지럼증이 올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벽을 짚고 숨을 고를 뿐이었다. 수술 당일 아침, 혜란은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 태영은 출장이 있었고 지우는 아이들 등교를 도와야 한다며 오후에 온다고 했다. 보호자 서명 받아야 하는데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보호자 서명란이 비어 있었다. 보호자분이 언제 오시나요? 오후에 올 거예요. 하지만 오후가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지우에게서 문자만 왔다. 애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 못 가요. 죄송해요. 혜란은 혼자 수술실로 들어갔다.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질 때 마지막으로 본 것은 차가운 흰 불빛이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도 혼자였다. 옆 침대 할머니는 딸이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었고 그 옆 침대 할아버지는 아들이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다. 혜란의 침대 옆 의자만 비어 있었다. 물 좀. 목이 말라서 간신히 소리를 냈지만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 간호사가 지나가다 물을 떠다 주었다.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곧 올 거예요. 하지만 그날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퇴원날 혜란은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다. 목에는 보호대가 감겨 있었고 걸음걸이도 어색했다. 집에 들어서니 지우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벌써 오셨어요? 택시비는 많이 나왔죠? 안부를 묻는 말은 없었다. 내일부터 주방일 가능하세요? 파출부 쓰면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혜란은 목에 감긴 보호대를 만져보았다. 의사는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지우의 눈에는 간절함이 보였다. 며칠만 쉬어도 될까? 네. 그럼 최대한 간단하게라도. 그날 밤 혜란은 식탁에 앉아 열쇠꾸러미를 꺼내 바라봤다. 손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병원의 흰 불빛 아래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 내 열쇠는 내 시간의 열쇠다. 그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30년간 다른 사람의 시간표에 맞춰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시간을 찾고 싶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병실에서, 아무도 서명해주지 않는 보호자란에서 깨달은 것.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것. 혜란은 손목시계를 보았다. 밤 11시. 내일도 새벽 5시 15분에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위해 조금씩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장. 벽 너머의 한 문장.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다. 혜란의 목에 감긴 보호대는 여전히 뻣뻣했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둔한 통증이 따라왔다.
하지만 분식집은 문을 열어야 했다.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무엇보다 집안 분위기가 그녀의 빠른 복귀를 재촉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은 좀 어때요? 많이 아픈가요? 태영이 아침에 물었지만 대답을 기다리지는 않았다. 이미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냥 견딜만해. 혜란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닫혔다. 오전 11시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끓이던 혜란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다. 국자를 놓고 카운터에 손을 짚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지우가 들어왔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잠깐 어지러웠어. 지우는 혜란을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장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병원비랑 당분간 회복기간 생각하면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쉬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혜란은 지우의 얼굴을 바라봤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대충 짐작이 갔다. 편안한 곳이라니? 실버타운 같은 곳 말이에요. 요즘엔 시설도 좋고 간호도 잘해주시고 사장님 건강에도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실버타운. 그 단어를 들은 순간 혜란의 가슴이 뜨끔했다. 정중한 말투로 포장했지만 결국 나가달라는 뜻이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갑자기가 아니라 사실 태영이랑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계속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무리. 또 다른 핑계였다.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가서 태영이랑 얘기해볼게. 그날 저녁 혜란은 일찍 분식집을 닫고 집에 돌아왔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실버타운이라. 정말 그곳이 자신에게 맞는 곳일까? 저녁상을 차리고 가족들을 불렀다. 민준이와 지혜가 먼저 나와 앉았다. 할머니, 목은 좀 괜찮아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응, 괜찮아. 걱정 마. 혜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런 순간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태영과 지우가 식탁에 앉아 혜란이 말을 꺼냈다. 지우가 실버타운 얘기하더라. 태영이 숟가락을 놓았다. 아, 그게 엄마 건강 때문에 걱정이 돼서요.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엄마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무리가 뭐야? 30년 해온 일인데. 침묵이 흘렀다. 지혜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중얼거렸다. 할머니 어디 가는 거예요? 지우가 얼른 말렸다. 지혜야, 어른들 이야기니까 조용히 먹어. 식사가 끝나고 혜란은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다.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갔고 태영과 지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혜란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다. 그때였다.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보다 낮은 톤이었다. 여보, 장모님 친정으로 당분간 가 있으면 어떨까? 태영의 목소리였다. 친정이요? 언니들 다 시집 갔는데 어디로요? 아니면 진짜 실버타운이라도. 엄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돼. 제약. 그 단어가 혜란의 심장을 찔렀다. 그러니까 실버타운도 한번 알아보자. 엄마는 우리 핵가족은 아니잖아. 핵가족은 아니다. 그 말이 혜란의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화장실 문고리를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이 떨렸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태영은 고등학생이었다. 혜란은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신혼집 보증금까지 모두 그녀가 마련했다. 그때는 가족이었다. 아니, 그때도 가족이 아니었나? 언제부터 그녀는 핵가족에서 제외된 걸까? 화장실에서 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하면서 혜란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묘한 해방감이 더 컸다. 핵가족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자신도 핵가족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 자신만의 가족을.
방에 들어가 헤라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적기 시작했다. 나의 가족 계획. 첫 번째 줄에는 나라고 썼다. 두 번째 줄에는 초코라고 썼다. 세 번째 줄은 잠시 망설이다가 바다라고 적었다. 네 번째 줄에는 새로운 집이라고 썼다. 가족이 아니라면 자신부터 자신을 가족으로 삼으면 되었다. 30년간 다른 사람의 가족이 되려고 애썼지만 정작 자신은 누구의 가족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신의 가족이 되어보자. 다음 날 아침 헤라는 평소보다 일찍 분식집에 나갔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가게 열쇠를 돌리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이 열쇠는 내 거야. 분식집도 집도 그동안 벌어둔 돈도 모두 자신의 것이었다. 가족이 아니라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이유도 없었다. 그날 오후 헤라는 부동산에 들렀다. 완도 쪽으로 작은 집 하나 보고 싶은데요. 아, 완도요? 혹시 전원주택 같은 걸 원하시나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요. 크지 않아도 돼요. 저 혼자 살 집이니까. 부동산 중개사가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중에서 작은 단층 집이 헤란의 눈에 들어왔다. 18평 정도 되는 집이었는데 앞마당이 있고 뒤로는 바다가 보였다. 이 집 언제 볼 수 있나요? 내일 오후에 한번 다녀올 수 있어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거실에서 또다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실버타운 몇 군데 알아봤는데 보증금이 생각보다 비싸네.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자. 엄마 건강도 좀 나아지고. 헤라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들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동안 자신도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다만 방향이 달랐을 뿐이다. 벽 너머로 들려온 한 문장 마이너스 우리 핵가족은 아니잖아. 마이너스 은 상처가 아니라 열쇠였다. 닫힌 문을 여는 열쇠. 헤라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날 밤 헤라는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다. 가족이 아니면 나부터 나를 가족으로 삼자.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내일 완도 집 보러 가기. 5장. 파란 점이 가리킨 곳. 완도행 버스표를 끄는 날 헤라는 손에 든 표를 한참 바라봤다. 서울 완도. 67년 살면서 서울을 벗어난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신혼여행도 제주도 2박 3일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30년도 더 된 일이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가 확인하듯 물었다. 어제 사진으로만 봤던 집을 직접 보러 간다고 했을 때 그는 조금 놀란 듯했다. 67세 할머니가 혼자 완도까지 집 보러 간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 네, 내일 아침 일찍 가볼게요.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보셨어요? 집 구매가 워낙 큰 결정이라. 제 돈으로 제 집 사는 건데 왜 상의해요? 헤란의 단호한 대답에 중개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헤란은 작은 여행 가방에 짐을 쌌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수첩 하나. 수첩에는 며칠 전부터 적어둔 계획들이 빼곡했다. 분식집 정리 방법, 집 매매 절차, 완도 생활 준비물. 가장 중요한 건 분식집이었다. 30년 동안 운영해온 헤란네를 정리하는 것. 단골들에게는 어떻게 말할까? 30년간 매일 아침 김밥 하나씩 사가던 박할아버지,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던 중학생들, 국물 떡볶이에 소주 한 잔씩 마시던 아저씨들. 새벽 5시, 평소처럼 일어나 분식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오늘은 김밥 김을 굽지 않았다. 대신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30년간 자신의 손때가 묻은 모든 것들. 낡은 김밥말이, 손잡이가 헐거워진 국자, 기름때가 낀 후드. 사장님, 문 안 여세요? 박할아버지가 셔터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아, 죄송해요. 지금 열게요. 헤라는 셔터를 올렸다. 하지만 가스를 켜지는 않았다. 할아버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가게.
정리하려고요. 박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정리요? 왜요? 몸이 안 좋으세요? 몸은 괜찮아요. 그냥 새로운 곳에서 살려고요. 어디로요? 완도요. 완도라. 그 먼 곳을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할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더니 천천히 말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김밥 사 먹죠? 그 말에 헤란의 가슴이 찡했다. 30년 단골의 마지막 인사였다. 다른 분식집도 많아요. 거기서 드세요. 맛이 달라요. 사장님 김밥은 간이 딱 맞거든요. 헤라는 마지막으로 김밥 하나를 말아들였다. 박할아버지는 돈을 내려고 했지만 헤란이 손을 저었다. 마지막이니까 그냥 드세요. 오후에는 부동산에 들러 집을 매물로 내놨다. 남양주 다가구 주택, 30년 된 집이지만 그동안 꾸준히 수리해서 상태가 좋았다. 더구나 재개발 호재까지 있어서 문의가 많을 거라고 했다. 빨리 팔리면 언제쯤 거래 가능한가요? 이런 조건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헤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헤라는 완도행 버스에 몸을 맡겼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었다. 고속도로, 산, 들판. 서울을 벗어날수록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완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다. 중개사가 역에서 마중 나와 있었다. 집까지는 차로 10분 정도 걸려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헤라는 차창을 내리고 바닷바람을 맞았다. 짠맛이 나는 바람이 30년간 기름 냄새에 익숙해진 코를 간지렸다. 저기 보이는 집이에요. 중개사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단층 집이 있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는 더 아담하고 예뻤다. 하얀 벽에 파란 지붕,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다. 마당이 꽤 넓네요. 네, 이전 주인이 채소도 기르고 꽃도 키웠어요. 뒤쪽으로 가시면 바다가 한눈에 보여요. 집 뒤편으로 돌아가니 정말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수평선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전망이었다. 화장실이랑 부엌시설은 어때요? 리모델링한 지 2년 됐어요. 혼자 사시기엔 충분할 거예요. 집안은 깔끔했다. 거실, 방 하나, 부엌, 화장실. 복잡할 것 없는 구조였다. 거실 창문으로는 바다가 보였고 부엌 창문으로는 앞마당이 보였다. 여기서 결정할게요. 지금요? 더 알아보지 않으시고요. 충분해요. 여기가 좋아요. 헤라는 즉석에서 계약금을 치렀다. 가방에 미리 준비해온 현금 봉투를 꺼내자 중개사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현금으로 준비해 오셨네요. 은행 가기 번거로워서요. 사실 은행에서 돈을 빼올 때 창구 직원이 물었다. 이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찾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헤라는 대답했다. 제 집 사려고요. 그때 직원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헤라는 수첩을 꺼내 적었다. 완도집 계약 완료. 다음 주 잔금 지불. 그리고 그 아래 새로운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4시간표 마이너스 바다 6시, 국수 11시, 낮잠 2시. 바다 6시는 매일 아침 6시에 바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뜻이었다. 국수 11시는 점심때 간단히 국수를 끓여 먹는다는 뜻. 낮잠 2시는 오후 2시에는 아무 걱정 없이 낮잠을 잔다는 뜻이었다. 30년간 새벽 5시 15분에 일어나 저녁 6시까지 남을 위해 시간을 쓴 살.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표를 만들 차례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가 넘어 있었다. 가족들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연락도 없이. 태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완도 다녀왔어. 완도요? 갑자기 왜요? 집 보러. 지우가 젓가락을 놓았다. 집을요? 설마. 응, 샀어. 정적이 흘렀다.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머니가 완도에 집을 샀다고요? 응.
바다 보이는 예쁜 집이야. 언제 이사 가세요? 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음 주 잔금 치르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갑자기요? 헤라는 일어나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면서 돌아보며 말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한 거야. 방에 들어가 헤라는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더 적었다. 내일부터 초코랑 함께 새집 준비하기.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보였다. 하지만 헤란의 마음은 이미 완도 바다를 향해 있었다. 파란 점 하나가 지도 위에서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그곳에서 진짜 자신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손목시계를 보니 밤 10시였다. 내일도 새벽 5시 15분에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곧 6시에 바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올 것이다. 6장. 돌아온 그들, 비어있는 집. 3박 4일 가족여행에서 돌아온 태영과 지우, 그리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웃음소리와 함께 캐리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평상시 같으면 헤란이 현관까지 나가 여행 잘 다녀왔니? 하며 맞이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헤라는 부엌 의자에 앉아 차분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손에는 완도에서 사온 작은 도자기 찻잔이 들려 있었다. 이틀 전 완도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돌아올 때 산 것이었다. 새 집에서 쓸 첫 번째 그릇이었다. 엄마, 우리 왔어요. 민준이가 가장 먼저 부엌으로 뛰어왔다. 하지만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멈춰섰다. 뭔가 이상해. 지혜도 따라 들어왔다가 똑같이 멈춰섰다. 할머니, 왜 이렇게 비어 있어요? 평소 부엌 선반에 가득했던 그릇들이 없었다. 벽에 걸려있던 주방용품들도, 냉장고 위의 소품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냉장고 문에 붙어있던 아이들 그림과 자석들까지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태영과 지우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거실도 마찬가지였다. 소파와 텔레비전은 그대로 있었지만 장식장 위에 모든 소품들이 사라져 있었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도 없었다. 박스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태영이 거실 곳곳에 정리되어 있는 갈색 박스들을 보며 물었다. 각 박스에는 정성스럽게 쓰인 메모가 붙어 있었다. 그릇환도, 책환도, 사진환도, 옷환도. 헤라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다. 이사가 내일 아침에 차 온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태영의 입이 벌어진 채 굳어 있었고 지우는 마치 잘못 들은 것인지 확인하려는 듯 헤란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이사요? 어디로요? 완도. 완도라니. 설마 그때 말씀하신 그 집으로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이미 계약했어. 헤라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열쇠 꾸러미를 집어들었다. 30년간 자신의 주머니를 무겁게 했던 그 열쇠들을 마지막으로 손에 쥐어보았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이사가 뭐예요? 태영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갑자기가 아니야.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 헤라는 열쇠 꾸러미를 식탁 한가운데 정확히 내려놓았다. 쇳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렸다. 여행 재밌었지? 너희 없는 사이에 정리 좀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3박 4일 동안 혼자 남은 집에서 그녀는 30년치 삶을 정리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으면서 어떤 것은 가져갈지, 어떤 것은 버릴지 결정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가족 사진들이었다. 결국 자신이 나온 사진들만 골라서 한 상자에 담았다. 엄마, 우리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나요?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헤라는 아들을 바라봤다. 38세가 된 아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당황함이 어려 있었다.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깨달은 거야. 뭘 깨달으신 거예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희가 말한 대로 우리는 핵가족이 아니더라. 그 말에 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며칠 전 거실에서 나눈 대화를 헤란이 들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건 괜찮아. 사실이니까. 헤란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다. 핵가족이 아니면 나도 내 가족을 만들면 되지.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알아. 너희는 실버타운도 알아봤지. 나 때문에 제약받기 싫다고도 했고. 태영이 입을 열려다 말았다. 헤라는 계속했다. 실버타운 갈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지우가 앞으로 나섰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뭔 말을 해드릴까요? 잠깐 감정적으로 되신 거 아니에요? 헤라는 고개를 저었다. 감정적이지 않아. 오히려 이렇게 차분한 건 처음이야.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 집 어제 계약했어. 계약이요? 매매 계약. 새 주인이 금요일에 들어와. 태영이 봉투를 받아들고는 서류를 확인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다. 매도인은 문혜란, 매수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그때까지 너희 짐 빼면 돼. 지우가 소리쳤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나가라니 너무 잔인하세요. 헤라는 지혜와 민준을 바라봤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이들한테 잔인한 건 할머니는 집에 붙어있는 가구라고 가르친 어른들이야. 그 말에 지우가 할 말을 잃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준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헤란의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췄다. 민준아,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해. 지혜도 사랑하고. 하지만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집이 필요해. 왜요? 여기가 할머니 집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새 주인 집이야. 할머니는 바다 보이는 집으로 가. 지혜가 헤란의 치마를 잡았다. 할머니, 저희도 데려가 주세요. 헤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혜야, 너희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있어야지. 할머니는 혼자 살 거야. 태영이 다급하게 말했다. 엄마, 다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고칠게요. 이렇게 갑자기 나가실 필요는 갑자기가 아니야. 헤라는 일어나서 태영을 바라봤다. 30년 동안 너희 일정에 맞춰 살았어. 새벽 5시 15분에 일어나서 너희 도시락 싸고 저녁 6시에 상 차리고 너희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참고 살았어. 엄마, 이 집도 내 돈으로 산 집이야. 분식집에서 30년 동안 번 돈으로. 너희가 들어와 산 게 아니라 내가 살게 해준 거야. 헤란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집이 너희 집이 됐더라. 내가 손님이 됐고. 지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헤란은 손을 들어 말렸다. 변명하지 마. 사실이니까. 헤란은 부엌을 둘러봤다. 30년간 매일 아침 김밥을 말던 이 공간, 매일 저녁 가족들을 위해 밥을 차리던 이 공간. 이제는 정말 남의 집 같았다.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 노후는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그럼 돈은? 생활비는? 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걱정 마. 집 한 돈으로 충분해. 분식집도 정리했고. 분식집까지요? 응. 어제 간판 내렸어. 정적이 흘렀다. 30년 전통의 헤란네 분식집이 문을 닫은 것이다. 헤란은 다시 한번 열쇠 꾸러미를 바라봤다. 이 열쇠는 새 주인 것이야. 금요일까지만 너희가 써. 그녀는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 가세요? 초코 데리러. 얘도 새 집에서 살아야지. 문을 열기 전에 헤란은 뒤돌아봤다. 태영과 지우는 여전히 식탁 앞에 멍하니 서 있었고 아이들은 울고 있었다. 금요일 오전 10시에 새 주인 온다.
그 전에 정리하면 돼. 엄마, 정말로 가시는 거예요? 태영의 마지막 질문에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번엔 진짜로. 문을 닫고 나서 헤라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집 안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태영과 지우의 다급한 대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무거우면서도 가벼웠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다. 헤라는 집 뒤편으로 가서 초코를 불렀다. 고양이는 그녀의 발소리를 알아채고 달려왔다. 초코야, 우리 이제 바다 보이는 집으로 가자. 내일 아침이면 이사차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진짜로 이 집을 떠날 것이다. 30년간 자신을 가둬두었던 열쇠를 탁자에 내려놓고 새로운 열쇠를 손에 쥐고, 하지만 오늘 밤은, 마지막 밤은 여전히 이 집에서 보내야 했다. 헤라는 초코를 안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7장. 바다와 멸치국수. 해가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6시. 헤라는 완도의 첫 새벽을 맞았다. 30년간 새벽 5시 15분에 일어나던 몸이 이제는 6시에 자연스럽게 깨어났다.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김밥김 굽는 냄새 대신 파도 소리가 그녀의 하루를 깨웠다. 초코야, 우리 새 집이야. 고양이는 이미 마당을 누비며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항상 조심스럽게 뒤편에만 있던 초코가 이제는 집 전체가 자신의 공간이었다. 오전 11시. 헤라는 작은 부엌에서 멸치국수를 끓였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가 아닌 간단한 국수 한 그릇. 들깨가루를 살짝 넣어 고소한 맛을 더했다. 혼자 먹는 첫 식사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아직 6시야?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작은 가게 앞을 지나가며 물었다. 헤라는 며칠 전부터 작은 국수집 헤란면을 열었다. 분식집처럼 복잡하지 않은 멸치국수와 김치 정도만 파는 소박한 가게였다. 네, 조금 있으면 열어요. 여기 국수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우리 서로 식구니까 자주 올게요. 식구. 서울에서는 가족도 아니었던 그녀가 여기서는 동네 식구가 되었다. 3달이 지났다. 태영이 찾아왔다. 얼굴이 말라 보였다. 엄마, 우리 장모님 댁에서 나왔어요. 그래. 엄마가 없으니까 모든 게 어려워요. 애들 도시락도 집안일도. 장모님 댁에 얹혀 사는 게 이렇게 눈치 보이는 일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헤라는 멸치국수를 끓여 아들 앞에 놓았다. 어릴 때 맛이에요. 태영이 국물을 마시며 울컥했다. 30년 만에 엄마와 아들로 마주 앉은 식사였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다시 같이 살 수 없을까요? 헤라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제 누구의 가정부도 누구의 보험도 아니야. 대신 내가 내 식구를 스스로 꾸리면 그게 나한테 하는 효도야. 여름이 왔다. 민준과 지혜가 편지를 보내왔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방학에 가도 돼요. 헤라는 답장을 썼다. 하루는 좋아. 엄마 아빠와 함께 오렴. 할머니 집은 쉬는 곳이지 맡기는 곳이 아니란다. 방문날 온 가족이 함께 왔다. 바다 6시를 함께 보고 국수 11시에 한 그릇씩 나눠 먹었다. 태영아, 가게 일 하루만 도와줄래? 대신 내가 설거지까지 하고 가야 해. 네, 엄마. 태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진짜 사장이 된 엄마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자랑스러웠다. 그날 저녁 헤라는 손목시계를 봤다. 6시는 더 이상 남의 저녁상 차릴 시간이 아니었다. 완도 해변의 해질녘 자신과의 약속 시간이었다. 식탁 위에는 2개의 열쇠가 있었다. 서울집 열쇠는 새 주인에게 넘겼고 이제는 헤란면 가게 열쇠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상처가 아니라 문을 여는 열쇠였다. 닫힌 문 너머로 자신만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나의 가족이다. 헤라는 내일도 바다 6시와 국수 11시를 지킬 것이다.
이번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을 위해.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